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거실엔 먼지 한 톨 없고 부엌은 냄새 하나 없이 반짝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 사람 참 깔끔하구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완벽하게 정돈된 집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고. 반대로 어질러진 그 방이 아무도 듣지 못한 조용한 비명이라고. 사람의 본심은 말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표정에도 옷차림에도 아닙니다. 진짜 마음은 그 사람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책상 위를 보면 생각이 보이고 냉장고 안을 보면 습관이 보이고 서랍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위에 서 있는지까지 보입니다. 오늘 저 김영석이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정돈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 숨어있는 사람의 본심 6가지. 그중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참 동안 멈추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옷장 하나쯤은 있으시죠? 문짝이 조금 휘고 손잡이 색이 바랜 그런 장롱 말입니다. 열어보면 안에는 누가 입으라고 꺼내지도 않는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외투, 시집간 딸이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 누가 선물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목도리 하나 아무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옷장은 옷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접혀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집에도 그런 옷장이 떠오르셨습니까? 그건 옷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문을 열면 그 시절이 다시 보이니까 차마 닫지도 열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정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집을 깨끗이 치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그 사람이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10년 넘게 쓰지 않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숫자 1번, 없으시면 2번 댓글로 살짝 남겨주십시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그 물건이.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반듯한 사람이 없습니다. 집은 언제 가도 모델하우스 같고 물건은 제자리에 있고 먼지 한 톨이 눈에 띄면 즉시 닦아냅니다. 처음엔 감탄이 나옵니다. 대단하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구나.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있으면 왜인지 숨이 막힙니다. 뭔가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물 한 잔 따라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깨끗한 건 좋은데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신동호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 건설회사에서 30년 넘게 관리직을 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신 씨의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슬리퍼는 45도 각도로 나란히 놓여야 하고 식탁 위 컵은 신 씨가 표시해 둔 자리에 정확히 놓여야 합니다. 아내가 요리를 마치면 아내보다 먼저 행주를 들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며 과자 부스러기를 집어 올렸습니다.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외출할 때 항상 주머니에 작은 손수건을 넣고 다녔습니다. 어디서든 먼지가 보이면 닦기 위해서요. 처음엔 가족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깔끔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점점 방문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싫어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가면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된다고. 아들은 전화로 안부만 묻게 되었고 며느리는 명절에도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집에 오면 아빠는 반갑지 않고 불안한 거죠? 신동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깨끗한 집이 가족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리 뒤에 숨어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임상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나친 정리 습관, 특히 은퇴 이후나 자녀가 독립한 뒤 또는 배우자를 잃은 뒤에 갑자기 심해지는 정리 강박. 이것은 깔끔함이 아닙니다.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라졌을 때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건의 위치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내 안의 불안을 누르기 위한 방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간을 통제하던 손이 어느 순간 사람도 통제하려 듭니다. 그건 거기 두는 거 아니야. 왜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워? 이 집에서는 내 방식대로 해. 정리를 명분으로 자기 기준과 틀을 가족에게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텃밭을 아주 잘 가꾸는 분을 본 적 있으시죠? 일항이 다로 잰 듯 곱고 잡초 하나 없고 흙도 골고루 다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밭에는 나비가 안 날아옵니다. 벌레도 없고 새도 안 앉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생명이 깃들 틈이 없는 겁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사람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물건은 제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깔끔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이 누군가를 숨 막히게 한다면 그건 깔끔함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정리가 나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인지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십 년간 사람을 관찰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오신 분, 남편 양말, 아이들 신발, 며느리 설거지, 손주 장난감까지 수십 년 동안 가족이 어지른 것을 치우고 닦고 정리하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놓는 일을 반복해 오신 분.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깨끗한 집안에서 여러분의 물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의 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고른 이불은? 여러분 취향으로 사둔 간식은 혹시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윤순자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4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50년을 남편과 세 자녀를 위해 집을 가꾸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은 항상 냉장고, 왼쪽 위 칸 큰아들, 야구 글러브는 현관 옆 선반, 막내딸 머리 끄는 거실, 서랍 세 번째 칸 모든 물건이 가족을 위해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떨어져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직도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이 왼쪽 위칸에 놓여 있습니다. 욕실에는 남편이 쓰던 브랜드의 샴푸가 있습니다. 윤 씨 혼자 쓰는데도 아이들 방은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부엌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남편 것, 큰아들 것, 둘째 것, 막내 것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내 서랍은 어디지? 50년 동안 이 집을 가꾸었는데 나만의 서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취향으로 고른 물건이 놓인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나는 없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만의 서랍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쉽지 않으시다면 그게 바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를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뒤집어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내 할 일을 한 거지.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나는 어디에 있지? 이 질문이 먼저여야 하는 건 아닙니까? 공자는 효를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그 가르침은 수천 년을 이어왔고 여러분은 그 가르침 위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정리한 그 수십 년의 시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딱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집 안 서랍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아무 서랍이나 괜찮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고 이번에는 오직 여러분 것만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고른 것. 남편 것 말고, 자식 것 말고, 손주 것 말고, 오직 나 10분이면 됩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그 서랍 하나가 여러분의 첫 번째 방입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서랍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으셨다면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 버튼은 작지만 그 버튼 하나로 우리는 내일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는 한마디입니다. 계속 말해달라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이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쓰지는 않는데 버리지도 못하는 것. 서랍 안에 넣어둔 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된 것. 꺼내 보지도 않으면서 버리려고 손을 뻗으면 왜인지 손이 멈추는 것. 박재성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1살 인천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박 씨의 옷장에는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습니다. 15년 전 딸 결혼식 날 입었던 감색 양복입니다. 그 아래 서랍에는 아들이 중학교 때 받아온 성적표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45입니다. 창고에는 막내가 타던 자전거가 있습니다. 체인은 녹슬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진 지 오래입니다. 박 씨도 합니다. 이 물건들을 아무도 다시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양복은 이제 맞지 않고 성적표를 볼 사람도 없고 자전거를 탈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하면 손이 멈춥니다. 박 씨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저녁에 옷장 문을 엽니다. 감색 양복을 한참 바라봅니다. 만지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고 그냥 봅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입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 그건 양복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 양복에 붙어 있는 시간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오던 그날,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아빠 나 잘했지 하며 웃던 그 얼굴, 막내가 자전거를 처음 타고 골목을 돌아오던 그 오후, 물건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그런데 기억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치 담그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된 김치독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혹은 시어머니가 쓰시던 그 오지 항아리, 금이 가고 뚜껑도 맞지 않고 요즘 김치냉장고에 비하면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못 버립니다. 그 독을 버리면 그 사람까지 보내는 것 같으니까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맛있는 김치는 어떤 김치입니까? 새로 담근 김치입니다. 잘 익은 김치입니다. 오래된 독이 아니라 정성이 맛을 만드는 겁니다. 독은 그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열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새로 넣을 수 없습니다. 서랍도 옷장도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똑같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게 감사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양복을 버려도 딸의 결혼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치워도 아들의 웃음은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전거를 내보내도 막내가 골목을 돌아오던 그 오후의 햇살은 여전합니다. 물건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습니다. 기억은 서랍 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년 동안 한 번도 손이 닿지 않은 물건 딱 3개만 골라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 쓴 약 봉지 하나, 짝 없는 양말 한 짝, 누가 줬는지 기억 안 나는 수저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3개, 다음 주에 3개에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보내드리는 겁니다. 감사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리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이 늘 어지럽고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요즘 워낙 바빠서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와서 어질러 놓은 거야. 이 집이 좁아서 그래. 넓으면 나도 잘 치울 수 있어. 한번 들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바쁠 수도 있지. 집이 좁을 수도 있지. 그런데 2번, 3번, 10번을 들어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슬슬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당화가 습관이 된 것이구나. 김미옥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6, 서울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 씨의 집은 늘 어수선합니다. 거실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부엌 싱크대에는 이틀 전 그릇이 그대로 있고 베란다에는 언제 널었는지 모를 빨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에게 물어보면 본인 탓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부엌을 어지럽혀 놨어. 정리할 맛이 안 나. 이 집 구조가 원래 수납이 안 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 씨는 부엌 찬장을 10년째 불편하다고 합니다. 문이 잘 안 닫히고 칸이 좁고 정리하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면 불편함을 탓할 곳이 사라지니까요. 김 씨의 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한 번도 내 탓이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서운함이었다는 것을 김 씨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씨가 작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딸이 놀러 왔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좀 치워볼게. 그 한마디에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내 탓이라고 내가 해볼게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은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체면이 깎이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그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탓을 합니다. 환경 탓, 남씨 탓,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탓을 반복하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집니다. 공간을 탓하다가 가족을 탓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을 탓하고 마지막엔 인생 자체를 탓하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우리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내 것이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떡이 작은 게 아니라 내 눈이 밖을 향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어지러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체면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함부로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체면이 나를 가두고 있다면 그건 체면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내가 좀 치워볼게 이 한마디. 체면에 금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품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좁아도 내가 치울 수 있는 건 내 손 닿는 곳부터입니다. 남이 어질러 놓았더라도 치우는 건 결국 자기 삶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야. 이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부터야. 서랍 하나, 선반 하나, 싱크대 위 그릇 한 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정리의 시작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에 4가지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정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 남 탓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치워야 하는 거라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 이원철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3 광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리의 달인으로 통했습니다. 교무실 책상은 늘 반듯했고 학생들에게도 사물함 정리를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퇴직 후에도 집은 깔끔했습니다. 아내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듯해 하고 웃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 뒤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아들은 멈췄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신문이 흩어져 있고 소파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됐을 법한 셔츠가 구겨진 채 걸려 있었습니다. 이원철 씨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게을러지셨나? 왜 이렇게 안 치우시지? 그런데 거실로 들어가 보니 이원철 씨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 찻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관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슬리퍼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대로 그 슬리퍼를 아직도 치우지 못한 겁니다. 그게 게으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게으른 것과 지쳐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UCLA 대학교에서 진행한 가정환경 연구가 있습니다. 라이프의 톰 인 더 21st Century라는 이름의 연구인데 이 연구에 따르면 자기 집이 어지럽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이 어지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집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손이 안 움직이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몸이 가진 마지막 에너지를 지키려는 자기 보호 반응입니다. 이원철 씨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가장 큰 것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이 손입니다. 그릇을 닦을 힘이 아니라 그릇을 닦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요즘 부쩍 집안이 어수선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금방 치웠는데 요즘은 왜인지 손이 안 가시는 분, 그 자신에게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하고 혼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혼내지 마십시오.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누워야 하듯이 마음이 지치면 손이 멈추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5분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한번 펴는 것 또는 저녁에 컵 하나를 씻는 것 또는 베개를 가지런히 놓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5분은 집을 치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여기 있어. 3분도 괜찮습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손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는 깨끗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을 잡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잘못하는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 남 탓을 하는 사람, 지쳐서 손이 멈춘 사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정리하는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자리를 묵묵히 닦는 사람, 최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76, 부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최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8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일어나면 집 앞 아파트 복도와 공용 현관을 쓸고 화단 주변 쓰레기를 줍습니다. 관리비에 청소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따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도 최 씨에게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8년을 합니다. 처음 3, 4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이니까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찍 산책 나온 이웃이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최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와 보니까 더러우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치우면 다들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누군가를 편하게 만드니까 최 씨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 공원 벤치에 비닐봉지를 한 장씩 올려둡니다. 비 온 뒤에 벤치에 앉으면 옷이 젖으니까 깔고 앉으라고. 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고 나면 누가 밥상을 치웁니까? 식구들이 일어나면 누가 남아서 그릇을 걷고 식탁을 닦고 부엌에 불을 끕니까? 대부분은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가장 말이 없는 사람.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다음 날 또 밥상을 차리고 또 치우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밥상을 닦습니다. 고맙다는 소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설거지를 합니다. 그 손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편안하면 그걸로 됐다고. 조용히 밥상을 치우는 그 손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곁에 계시다면 참 다행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유익하게 사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만 자기가 머무는 곳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 몫을 미루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저 김영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조용히 닦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을 뿐. 자, 오늘 6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길고도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집이 너무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은 깔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완벽함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고 그 불안은 결국 가까운 사람을 밀어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집을 갖고 온 사람. 사람마다 남편 것, 자식 것, 손주 것은 있는데 정작 자기 물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딱 서랍 하나,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건 절약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을 보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김치독은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누구 탓, 환경 탓만 하는 사람. 체면이 무거울수록 내 탓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품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손이 멈추는 사람.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혼내지 마십시오. 5분, 한 가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조용히 자기 자리를 닦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깊은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6가지 이야기,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정리는 깨끗함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정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내면의 질서는 밖을 정돈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 평온을 선택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정리의 끝은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정리의 끝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서랍 하나를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해줄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옷장 안에 서랍 속에 베란다 한 켠에 열면 그 시절이 다시 보이는 그런 물건 말입니다.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슨 물건인지,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그 물건을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짧아도 괜찮습니다. 한 줄이어도 충분합니다. 이곳은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는 다른 분에게는 오늘 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즘 혼자 조용한 집에서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 부담스러울 때 영상 하나가 대신 인사를 건넬 수 있습니다. 오늘 너를 생각했어 라는 말 대신 이 이야기를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안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정리해 오셨습니다. 집만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때로는 꾹 참아야 할 말도 삼키며 마음속을 정리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이 삶을 감당해 온 방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머무는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치우려고 보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그 방 안에 있는 것들, 쌓여 있는 것들, 놓여 있는 것들. 그것이 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어지러워도 괜찮습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